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뇌물죄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불러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 등을 따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정위와 국세청을 통해 롯데그룹을 전방위 압박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롯데가 정부의 압박을 피하려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돌발적인 질문과 추궁에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당마다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보름 안에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사실상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플러스에서는 게임이나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안전훈련이나 질병치료까지 확산되는 가상현실 시장을 분석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과 청와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8월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롯데그룹을 강하게 압박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JTBC 취재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실제 국세청과 공정위는 롯데그룹 압박에 나섰는데 당시 비슷한 시점에 롯데는 미르재단에 45억을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대통령과 SK 사이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 창구 역할을 했던 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었지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롯데 압박 지시에도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는 채찍을, 또 다른 기업에는 당근을 줬고 이후 수십억 대의 모금이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와 기업의 묵시적 청탁관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제 SK 최태원 회장을 부른 데 이어서 오늘은 롯데 임원을 불렀는데 같은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귀가한 데 이어 오전 10시쯤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 내용 모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롯데면세점의 장 대표는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역시나 청와대 요구에 따라서 돈을 낸 게 대가성이 되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겠죠? 네, 이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중에 뇌물 혐의가 짙은 건 삼성과 SK 그리고 롯데 등인데요. 특히 롯데는 미르에 1번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2번 출연한 유일한 대기업인데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면세점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2번째 출연금을 출연하고 나서 되돌려받았던 시점이 지난해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기 바로 전날이라 수사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일단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거나 부정한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나 SK나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검찰청에서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각각 업무 분담을 진행해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비나 경호 등 수사 외적인 부분은 2차장 산하의 공안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는 1차장 산하의 형사부와 3차장 산하의 특수부가 주축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검찰은 대면 조사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송곳 질문들을 간추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준비한 바 있는데요. 이후 특검으로부터 뇌물 혐의가 담긴 수사 자료를 상당 부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조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의 진술 내용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는 물론 SK도 재단 출연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비선 진료와 블랙리스트 등 13개 혐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핵심 질문만 300개가 넘는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이런 경제부처가 롯데그룹을 실제로 압박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때 미르재단이 롯데그룹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VIP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항과 함께 이행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닷새 뒤에는 롯데그룹이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기재부, 관세청 등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롯데그룹은 호텔 롯데 월드점의 사업권을 잃었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롯데 측에 자료 제출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국세청도 지난해 2월 말부터 호텔 롯데 세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롯데에 대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요구도 진행됐습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8억 원을 받아냈고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5월 7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출연금 요구에 응했을 것으로 보고 묵시적 청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보면 거의 언제나 안종범 전 수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기업을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도 안종범 수석의 수첩 그리고 기존 진술 내용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낱낱이 기록한 수십 건의 업무 수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K스포츠재단 해외 사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 정황이 안 전 수석 수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 출연금 납부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을 압박한 정황도 안 전 수석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독대 후 최순실 씨 이권과 관련된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에 대해 롯데가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헌재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세하고 구체적인 걸 다 지시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내일 모레 소환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예상을 해서 이걸 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찰 조사에 대한 예행 연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이 그동안 내놓았던 불리한 증언, 이걸 모두 뒤집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백 개 질문지를 뽑아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요, 예상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가 나뭇잎까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변론 준비를 하고 다른 변호사들은 숲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검찰도 뭐 이 부분도 이제 예상을 했을 테고요. 예. 그 조사를 위해서 지금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 검찰이 뭐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물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부터 물어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일단 특검에서도 대면 조사를 준비할 때요, 이 뇌물 부분을 질문지의 가장 앞에 배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혐의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혐의만 13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려면 촉박합니다. 밤샘 조사 얘기가 나오지만 자정 넘어서까지 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강압 수사를 지적했기 때문에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추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혐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으로 해명을 좀 내놓은 적이 있는데 보면 뭐 논리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행 연습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분석도 나오는데 전망도 예. 직접 다 변호인이 하면 안 되고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변호인이 조사실에 입회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조사 중에 박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 이게 또 조사실 예, 모습이군요. 그렇죠. 예. 입회는 할 수 있는데 이 대화도 못하고 답변도 대신 못하고요. 또 예. 메모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중간중간에 휴식 때만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항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예. 그 검사가 질문을 하면 아 잠깐만요. 그리고 옆에 변호인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요, 부장검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재단 관련 수사를 해온 한웅재 형사 8분양 검사, 그리고 이 삼성 뇌물과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했던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둘 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행 연습만으로는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검찰 1차 조사 때 예.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더라면 예.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이미 그 과정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굉장히 많은 진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재단 모금액을 특정한 적이 없다. 예. 또 기밀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누군가 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의 이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이 예행 연습을 할 게 아니라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사실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을 텐데 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질문지를 뽑아놨지만 예.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서 뭐 치고 나가는 질문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예. 압박 질문을 받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수준이었고요. 탄핵 심판에서도 최후 변론 출석 문제를 두고 헌재와 소추위의 신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헌재가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검찰의 돌발 질문으로 압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답변해낼 수 예.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물증이 굉장히 많은데 예. 검찰이 그 물증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전 수석의 수첩 또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영상 녹화나 녹음을 하는 건데 그건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검의 대면 조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바로 녹음 녹화 부분이었죠. 예.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를 했던 건데요. 이번엔 분명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음성, 표정 이런 부분이 모두 녹음 녹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예. 수도 있습니다. 그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하다가 이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진술 거부권 행사를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 부분이 재판에 넘어가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내일이면 대선이 꼭 50일 남습니다. 각 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갑니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번 주말부터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자, 호남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과 26일 호남권 ARS 투표에 이어 27일 광주에서 첫 순회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첫 경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주자들은 앞다퉈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주 호남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이번 주는 호남 일정에 집중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광주에 머물면서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는 주말 호남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당의 핵심 기반인 만큼 사실상 호남에서 최종 후보가 결판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5년 전 저를 불러낸 분들은 정치를 배우라고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손학규 후보 역시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2002년 노무현 돌풍 이후에 특히 주목되는 게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지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민주당 후보들 경우에 뭐 어느 지역이나 다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나 호남 쪽에 이제 총력전을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호남 경선 일정을 한번 보면 25일에 ARS 투표가 시작이 되고 27일에 현장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전체 ARS 투표 선거인단 중 21%인 27만여 명이 이 호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아직 2차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인 이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일정, 그러니까 뭐 충청이나 이 영남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에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인데 문재인 캠프부터 전략을 좀 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기선제압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호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남에서 과반 득표라는 기선제압을 통해서 이 대세론을 굳힌 뒤에 이 다른 지역 경선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호남 지역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4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순으로 잇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국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끝내겠다. 이게 이제 문 전 대표 측 입장 전략일 텐데 그래서 호남에서 과반으로 이제 결정을 짓겠다는 거고요. 다른 캠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역전 발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격차를 한 자릿수 이내로 줄인 뒤에 이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경선이 충청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격차를 줄이게 되면 자신의 지역 기반인 충청에서 1위로 올라서거나 이 막판에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비슷하게 갈 경우에 충청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역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위 탈환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여론조사상으로 현재 당내 주자 중 3위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지사를 끌어내린 뒤에 2위로 올라서고 차후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지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호남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오늘 TV 토론에서도 호남 이슈가 주로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특전사 복무 시절에 전두환 당시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대 후보들은 어떻게 전두환 씨로부터 표창을 받은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호남인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예. 자, 지금 저희가 CG로 지금 보실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지난 1월 한 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로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표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예. 문재인 캠프 측이 이걸 가짜뉴스의 사례로 언급을 했던 예. 바 있습니다. 이 안지사 측은 오늘 이 문재인 캠프 측이 가짜뉴스라고 비판을 해놓고선 정작 예. 후보가 자랑을 하는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안 지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역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 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죄로 계엄사에 잡혀가서 학교를 제적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창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뭐 그야말로 아까 나온 표현대로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두환 씨 얘기는 왜 꺼낸 겁니까? 네, 이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색깔론으로 그동안 공세를 많이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금 희석하고 또 본인의 안보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해명은 어떻게 꺼냈습니까? 그래서 예, 문 전 대표 측은 이 사병으로서 군 생활을 잘해서 부대장 표창 받은 걸 문제 삼는다면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표창을 받은 군인들은 모두 친박이라는 논리와 똑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가짜뉴스 사료로 언급을 했던 건 전두환 씨에게 표창을 받은 그 자체가 아니라 5.18 당시 받았다는 왜곡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호남 공약 그리고 호남 관련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은 우선 모두 당장 지역별 맞춤 공약을 이번 주 내놓을 전망인데요. 특히 최근 호남의 사업장이 많은 이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후보들이 앞다퉈서 반대와 우려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호남 민심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경선 ARS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게 23일이죠? 이번 주부터 이제 주말부터 시작이 되죠. 일단 그 민주당의 호남 경선 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정치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막말을 주고받았던 홍준표 지사 그리고 김진태 의원 오늘도 친박계 책임론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설지를 묻는 첫 질문부터 답변이 갈렸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우파 후보 단일화에는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김진태 후보는 바른정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선 때는 지혜작대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건데 다시 포용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이 그동안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해왔습니다. 지그시 좀 밟고 가는 게 어떤가. 홍 지사의 친박 책임론 주장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지만 홍 지사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친박 인사에 김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한 목소리로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후보들 간 각을 세우지 않아 날성 공방은 적었다는 평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2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배 무게중심 등에 대한 예측이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 인양은 날씨 탓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 인양은 수요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세월호 참사 해역은 인양 최종 점검으로 분주했습니다. 배를 들어 올릴 제킹바지 선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과 인양줄, 목포 신항까지 세월호를 싣고 갈 반잠수식 선박의 상태를 주로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양줄 꼬임 현상이 발견돼 보완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장비 점검은 마무리됐지만 배를 1, 2m 정도 들어 올리는 시험 인양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기상 자료를 받아보니 파도가 최대 1.7m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인양은 배를 떠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에 실리는 하중, 그리고 배의 무게중심 등이 예측한 수치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오늘 새벽 시험 인양을 거쳐 본 인양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 바뀌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양수산부는 22일 이후 날씨 상황을 보고 시험 인양 등 후속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세월호 인양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건 아직 시신 수습이 안 된 그 피해자 9명의 가족이겠지요. 자,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조계사 스님들이 참사 해역을 찾았습니다. 신진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모인 스님들이 낚싯배에 올라탑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뱃머리에 자리를 잡고 배가 물살을 가르기 시작하자 북을 칩니다.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는 선상 법회가 열린 겁니다. 3년을 기다려온 미수습자 가족들은 온전한 인양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사실 끝이 보입니다. 3월달이든 4월달이든 5월달이든 날씨만 뒷받침된다면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100% 올린다고 합니다. 바다 멀리 세월호를 들어올릴 제킹 바지선이 보이자 북소리는 한층 빨라집니다. 9명의 미수습자가 잠겨있는 참사 해역에 도착해 배가 멈추자 가족들은 눈을 꼭 감은 채 기도에 열중합니다. 세월호 배가 인양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거기서 9명이 다 찾아져야 되는데 못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선상 법회를 마친 뒤 예고됐던 시험 인양은 비록 날씨 때문에 늦춰졌지만 온전한 인양을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드와 무관하다고 해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셈이죠. 중국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기업들이 고육지책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드 반대 시위를 열고 인증샷을 찍어보내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 한 화장품 수출 기업 사장과 직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어 피켓을 들고 시위 중입니다. 중국 현지 거래처가 이 화장품 회사가 사드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면 수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직원분하고 광화문에서 티켓을 시위를 하면 정말 중국 현지에서도 그러면은 안심이 되니 살 의향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 업체는 피켓 시위 인증 사진을 찍어 중국 거래처에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을 받아들이면 좀 상황이 좀 그래도 좀 네, 많이 좋아집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대중국 무역 피해를 접수한 결과 최근 열흘 동안에만 67건이 접수됐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자기 계약을 파기당했거나 현지의 불매운동에 피해를 본 경우도 각각 10여 건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인은 한중 간 정치적 갈등이 빨리 수습돼 다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무대가 G20 회의였는데요. 미국의 달라진 기류에다 중국의 냉대까지 겹쳐 우리 대표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대표가 모이는 G20 회의는 자유무역과 국제공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협공으로 사면 초과에 빠진 정부가 G20에 기대를 건 건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18일까지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온 공동선언문에는 지난해까지 명시했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공공연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미치면서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Trade has been good for us and good for other people. Having said that, we want to re-examine certain agreements. 우리로선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여온 셈입니다. 우리가 중국 측에 요청한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불발됐습니다. 중국이 끝내 만남을 피하면서입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이 확인한 건 세계 경제 질서가 공조에서 각자 도생으로 열강간 힘의 대결로 기울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뿐이었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보조 엔진 서너 개가 추가됐고 화염도 짙어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이나 한미 연합훈련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최우선 동맹국, 한국은 파트너로 구분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지칭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경제, 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의 최우방국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한미와 미일 관계에서 불균형은 없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일본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outh Korea similarly is an important partner relative to stability in Northeast Asia. Japan has a larger footprint in the Asia-Pacific region, so obviously those relationships are aligned with where our common interests are aligned. 한국 방문 당시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외교장관 면담 이후 만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초청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회담 이후 만찬 초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흔히 가상현실하면 고글처럼 생긴 기기를 쓰고 풍경을 보거나 신나게 게임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고소공포증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도 가상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플러스에선 점점 커지는 가상현실 시장을 구일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일은 자꾸 쌓이고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폭발할 것 같은 순간 얼른 화장실로 가서 가상현실 기기를 씁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초록빛 정글, 그 속을 신나게 누빕니다. 저는 방금 정글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현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가상현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노래방 같은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고 지상 1m 높이지만 행글라이더를 타고 계곡 사이를 날아갑니다. 실내에서 강바람을 느끼며 외줄타기를 하고 난민 어린이의 참상을 생생하게 봅니다. 엘리베이터 밖만 봐도 심장이 쿵쿵 뛰는 고소공포증, 청중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은 발표 불안증도 가상현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겁내는 상황을 반복해서 체험하면 공포심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세계 최초로 휴대용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손목에 차는 기기로 맥박과 시선 등을 측정해 훈련 정도를 평가했는데 2주 만에 중증 공포증 환자의 95% 이상이 효과를 봤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만 이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로 가능해지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거죠. 평생 앓던 고소공포증을 가상현실 앱을 통해 2달 만에 이겨낸 환자입니다. And I decided to apply for piloting school in the UK. VR has given me that confidence that if I can do it in the virtual reality, I can do it in the real world. 하지만 가상현실 기기를 오래 착용하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5,000원짜리 기기도 있지만 50만 원을 넘는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차원 입체 그림을 가상 공간에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새 부엌을 시험해 보는 식으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모델하우스 대신 이용하거나 생생한 콘서트 현장을 전하는 데도 씁니다. 벤츠나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는 가상으로 미리 자동차를 조립해서 실제 직원들이 작업할 때 부상을 줄였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다칠 위험 없이 비행기 조종 교육이나 안전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몰입도가 높은 가상현실을 통해 약자의 입장을 공감하게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가상현실 상호작용 연구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상현실로 노인 체험을 시켰더니 나이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쉽게 지나치던 작은 턱도 큰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불편한 현실을 마치 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낀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고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상현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인 셈입니다. 일요플러스 구희령입니다. 한 집에 200명이 같이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차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주거 문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코-리빙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200명이 함께 사는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내부엔 공유하는 공간이 다양합니다.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해먹거나 카페 분위기가 나는 곳에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침실은 각자 사용합니다. The big change is just constantly having friends around that you can reach out to talk to and hang out with at any time. 위립, 오픈도어 등 코-리빙 하우스 업체들의 입주 경쟁률은 1000대 1을 훌쩍 넘깁니다. 매력 포인트는 우선 저렴한 렌트비입니다. 뉴욕에서 스튜디오 임대료는 월 평균 $2,550, 우리 돈 290만 원인데 코-리빙 하우스는 $1,375로 절반 수준입니다. 네트워크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You're making a social network as well as a business network through the relationships that you create in the building. 런던에서는 550명을 수용하는 하우스가 지난해 문을 열었고 싱가포르엔 아시아 최대 규모가 최근 등장했습니다. 서울은 일단 소규모 하우스들이 성업 중입니다. 공유경제 파생 상품이 물가 높은 대도시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의 개념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여우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잔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화재 피해 수습에 쓰일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집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권이 있는 국회로 넘기고 외국 언론에도 촛불을 활용한 서울 홍보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판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딥젠고가 한중일 3개국의 인간 최고 수에 도전합니다. 모레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우리나라의 박정환 9단, 일본의 이야마 유타 9단, 중국의 미위팅 9단이 출전합니다. 야구 월드컵 WBC 첫 우승에 도전하는 미국이 도미니카를 꺾고 결승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WBC는 푸에르토리코와 네덜란드, 미국과 일본의 4강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국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조금 전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사드 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반한 감정을 의식해서인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강춘 기자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4개월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공항에서 소집되자마자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은 경기 장소인 창사에서 이미 소집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창사는 중국 팬들의 요란한 응원으로 악명이 높은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내 반한 감정까지 더해져 도를 넘어선 홈 텃세가 걱정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나설 수 없는 가운데 부상으로 씨름하던 기성용이 소속팀 경기에 뛰면서 중국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상대 전적에서 18승 12무 1패로 앞섭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우리나라는 2위, 중국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전에서 승리하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고 중국 역시 이번 대결에서 이겨야 본선행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JTBC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를 23일 저녁 8시 20분부터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춘보니 내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